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지 얘기를 해봤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많이 생산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왜 거두었는지,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국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계급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신석기 혁명의 결과로 이제 쓰고 남은 그런 이제 생산물들이 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모두가 평등하던 그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냥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족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중재해서 평화가 있도록 해줬을 거고, 그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였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이제 리더였던 어떤 족장들이 우리가 군장이나 족장이라고 부르는 권력자로, 힘을 가진 존재로 이제 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배계급이 돼서 피지배 계급으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억누르는 존재로 변화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남은 것들은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남은 것들 더하기, 지금까지는 고루고루 나눴던 것 중에 그 구성체원들이 피지배 계급이 최소한 죽지 않을 만큼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지배계급으로서의 군장 족장 그룹들이 사유를 하게 되는 대상이 되게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유 재산이 된 거죠. 이렇게 사유가 된 거는 이후에도 전부 다 동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유 재산 하고 재산 얘기를 하면 대개는 부동산을 생각을 합니다.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러나 이 단계에는 땅은 아직 많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재산 가치를 가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하고 남은 뭐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그 동산들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사유 재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후에 이제 연맹왕국 단계가 돼서 이제 왕이 생겨나고, 군장 족장 그룹이 이제 지배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그 단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지배 계급이 그 동산을 이제 사유하는 그런 시기로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때 이제 주된 아직 세금 제도가 없을 때지만 주된 이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한테 수탈하는, 뺏어가는 굉장히 약탈적으로 그런 그 대상은 뭐가 되냐면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피지배계급이 주로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생산을 담당하는 민하고 노비로 나눠지더라도 그 상황에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노동력을 수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만들며 거의 대부분을 지배계급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지배계급 내부에서 과거에 이런 군장 족장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이렇게 연맹왕국 단계가 되면서 이 안에 맹주국이 이렇게 생긴다면 좀 더 강한 쪽이 다른 쪽을 뭐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해서
이런 단계가 되면 독자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맹주국 쪽에다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아름다운 여인이라든지 노예 같은 것들을 바치는 형태의 곡물이 이제 어떤 작은 국가 간의 세금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에 이 낙랑군 조선의 백성할 때 우리가 팔조법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제도에서도 보면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사용되던 화폐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모두 동산입니다. 그 동산들이 이제 사유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쪽에 대해서는 노비로 삼는 이런 이제 벌이 행해지듯이 그 사회에서 지배계급 내부에서 그 사유재산 생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 존재들은 아주 소수의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그 세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밑에 피지배계급한테 이제 걷어가는 노동력, 실제 일을 해서 동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것들은 거의 약탈 수준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가로 가면 제대로 이제 틀을 갖춘, 무조건 그렇게 약탈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는 꾸려갈 수 없는 규모의 이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등장을 해서 왕토 왕민 사상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의 신하 또는 노예라고 보는 왕토 왕민 사상입니다. 여기 입각해서 이제 우리 율령체제에 입각해서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무조건 뺏어가는 이런 단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그 생산계층인 민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은 원래 나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땅이고 너희들은 모두 나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에 네가 경작하는 대가로 나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너는 나의 신하니까 나한테 와서 봉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조세제도를 만드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까지 약탈적으로 뺏겨가던 것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세금은 과거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약탈적인 범위에선 조금 벗어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도 여전히 세금은 사람의 노동력, 그러니까 즉 사람 단위로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세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거가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딱딱 그 땅에서 생산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 아직 농업 발달 수준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고려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땅이 전부 매년 농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기인 이 단계에는 그런 토지세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남자, 정남이죠. 정. 이렇게 세금의 주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세 기준으로 정을 단위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산이 조금씩 이제 사유재산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이제 집의 수준이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 갖고 그 집을 홀을 단위로 해서
호를 단위로 해서 다시 세금이 부수적으로 매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세죠. 인도세입니다. 그래서 세, 여기도 세가 나오는데 고구려나 백제나 모두 한 사람이 1년에 옷감 5필하고 곡식 5썸, 이 경우에는 옷감이나 실 또는 실을 만드는 삶, 그리고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하는 이런 인도세가 기본이 되는 거죠. 거기 더하기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살 이상 된 자, 아까 얘기했던 노동력을 가진 정남이죠. 그 정남을 데려다가 성을 수리하는데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세금 형태가 되는 거고, 한쪽에선 뭐가 되냐면 조라는 거는 농산물,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경작을 해서 나온 수확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조는 집을 호를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얼마씩을 부과하는 게 고구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세금 부과는 과거보다는 민 입장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진 거고,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왕토 왕민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제도화해서 이걸 갖고 국가 전체를 이제 꾸려가는 방식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실권자들은 왕이 아니고 이 시기에는 귀족들입니다. 귀족회의가 주도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토 왕민 사상에 입각하면 왕이 귀족이나 민이나 아니면 노비까지 모두 자기 신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세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피집의 신분이 된 민만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은 세금을 내는 쪽이 아니고 받는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는 쪽이 왕으로부터 어떤 봉사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귀족이 여전히 자기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시급의 형태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시급의 형태로 유지를 하면 그 시급은 땅 얼마를 준다가 아니고 어떤 지역을 시급으로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왕이. 그러면 그 귀족은 그 지역에서 이 인도세와 정과 호를 국가가 정한 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지나서 율령제도에 입각해서 관직제도가 생기면 귀족이 관리가 되죠. 그럼 국가로부터 이제 노급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게 노급입니다. 이 노급도 마찬가지로 이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든 거죠. 요것만 거둬라. 과거처럼 약탈적으로 거둘 수는 없는 거다. 요것만 거둬라는 규정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왕은 이 시급과 노급이 아닌 지역, 자기가 직접 세력을 미치는 지역에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노비는 공식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주로 귀족의 재산,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세금 제도가 일단 기초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고 위쪽에서 이제 발해가 있는데 모두 다 아직 귀족이 강한 귀족사회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왕들이 전제적으로 실제로 자기가 나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제도가 이미 먼저 그런 그 강력한 황제권을 가지고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던 중국 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 당시에 당나라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중국에서 이제 우리 그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약탈적으로 세금을 받아가던 그런 상황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중국의 전설적인 한나라부터 은나라, 주나라 이런 데서는 일단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농사 지은 수확물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를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은 뭐냐 하면 11조죠. 11조라는 거는 이 조라는 게 아까 그 농사 지은 생산물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마 생산했으면 1가마 내는 거죠. 이 11조가 대원칙으로 해서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공법, 조법, 철법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 철기 시대에서 그 혼란기로 해갖고 완전히 틀을 잡아가는 전국시대의 맹자는 등나라 문공이라는 통치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기본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전법을 제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전법이라는 거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조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동양사회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대 이르기까지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토지는 국유라는 겁니다. 토지는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 여기 상징적으로는 왕의 땅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대해서 경작권을 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니까 그 땅을 농사 지을 사람한테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도 그렇고 조법도 그렇고 철법도 그렇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맹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이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정전법 같은 경우에서 제일 좋겠다고 한 거는 과거의 법 중에서 조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은나라의 조법. 이 조법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거는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나누면 대체로 여기 한 명 한 명이 받은 요 땅에서 한 명 한 명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을 개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땐 각각 10분의 1씩 띄어서 이렇게 합쳐 놓은 것 같은 땅을 가운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세금 내는 공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공동으로 경작해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가지는 방식이 조법입니다. 이거를 맹자가 좋다고 한 이유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니까 같이 노동하면서 서로 유대가 맺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뭐 도둑이 오거나 했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유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제도로 봐서 이걸 주로 시행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라든지 이런 도시 주변에서는 그게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나라식 철법을 이제 보조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 철법은 농사를 지어서 그냥 자기 땅 농사 지어서 그 땅에서 그 해 농사 지은 거에 10분의 1을 11조를 그냥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교는 철법하고 중심으로는 조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들한테는 적정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세금 받은 거에서 그 곡식을 주든 뭘 주든 해갖고서 옷감이나 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관리들은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지급한 거의 절반 정도를 뭐
경비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품위 유지비 정도로 해서 규전으로 지급을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 고아, 아니면 과부, 이런 사람한테는 5분의 1 정도의 20무 정도의 땅을 줘서 그 사람, 그 땅도 공동 경작해서 그 수확물을 대상자한테 지급을 해주면 최소한의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전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와 같은 정전법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세금 제도로 쭉 유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내려가는 중에 이제 신라나 발해나 이쪽에서 이제 본받으려고 했던 지금 그 제도는 당나라식 제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당나라에서 삼성육부제를 시행했다고 하면서 황제가 중심이 돼서 기존의 귀족들이 모두 들어와서 황제의 신하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그냥 그 핏줄에 의한 귀족 자제가 아니고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리로서 봉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당나라의 이제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건 뭐냐 하면 균전제였습니다. 균전제라는 거는 균이 고르게 땅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정에 해당되는 남자들한테 모두 토지 경작권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토지를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족들 거느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던 정전법을 얘기할 때는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사지어서 나오는 거에 대한 11조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무슨 특산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수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것들도 전부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수치를 해가는 걸 용이라 그럽니다. 데려다가 뭐 성도 쌓고 이런 거를 1년에 며칠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산물도 딱 정해가지고서 요거까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 조용조라는 3가지 세금 종목으로 균전을 받은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균전을 받은 대가로 국경지대를 교대로 가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부병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제 군인이 돼서 국가를 지킨다라는 것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요 기본에 입각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집의 신분들만 이제 세금 부담이 있는 거니까 세금을 이제 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배 신분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자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납부된 세금을 이제 받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 제도를 신라나 발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왕이 중심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귀족 세력을 누르는 쪽으로 세금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조용조 기본으로 조세, 역, 곡물이라는 이제 세금의 종목들을 어느 정도 틀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달리 이 역의 범위 안에 노동력을 성사거나 할 때 제공하는 그 역과 아니면 군대를 가는 역하고가 모두 포함된 그 개념으로 이렇게 3가지 세금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탕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모든 백성들한테 균전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균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땅이 일단 국가의 수중, 왕의 수중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가 있었다 그러냐면 많은 땅들이 귀족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서 시급이나 노급 형식으로 돼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행하냐 하면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그 수조권으로서 관료전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개혁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조라는 건 아까 우리 여기 조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그 10분의 1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 그게 수조권입니다. 그것만 주는 관료전이죠. 관료전은 뭐냐면 국가의 관료로서, 귀족으로서가 아니고 귀족이더라도 국가에 와서 관리로서 왕한테 봉사하는 대가로 이 수조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가게 하는 거고, 그래 놓고 나머지 전체 권한을 왕이 가진 상태에서 균전으로서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을 하고, 이 정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작권이죠. 실제로 대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전을 준 이 경작권을 가진 요 땅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공식적으로 다 걷게 되니까 촌락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촌락별로 요 세 가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과 사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곡물로서 과일나무나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전부 기재를 해서, 그게 시간이 따라서 변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새로 작성해서 거기 입각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식으로 개혁을 꿈꿨던 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신문왕이 우리 그런 꿈을 꿨던 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문무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2년 있다가 노급을 혁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년 조를 내린다는 거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조, 그것만 니들이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역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이제 뺏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털을 잡고 나서 백성들한테 균전으로서 정전을 지급하는 그 조치를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왕권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귀족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노급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백성 위에 있는 관리들한테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문무 관료전 주던 것들, 이 조를 내리던 것들을 없애버리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전의 시급보다는 이제 노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귀족으로서 독자적인 게 아니고 국가에 봉사하는 그 대가로 녹봉의 개념으로 이게 주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건호현이라는 지역을 국학생들이 노급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서 모든 권한, 모든 세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급 개념보다 이제 노급 개념으로 조금 변화가 오게 되는, 그 정도로 다시 노급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국가에서 완전히 국가 중심으로 어떤 세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 하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호족 세력들이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죠. 이 호족 세력들은 과거에는 대부분 이 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던 존재들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서 호족들이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지 당나라하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세가 본격적으로 매겨지게 되는 거죠. 상업세,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업세는 여기 있었던 조세나 역이나 곡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그 민들한테 부과되던 기본세를 제외하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고, 이 상업의 대상으로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거래도 되고 중국에 수출도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특산물하고 관련해서는 발해의 경우가 좀 특이합니다. 이 특산물 같은 경우는 발해 같은 경우도 그 당나라식 그 세금 제도를 받아들였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금,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세금과 그 다음에 사람을 직접 데려다 일을 시키는 세금과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납부하는 그런 세금인데, 대체로 이 세금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각 부별로 15부 각 부별로 해갖고서는 운영이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금 중에 일부를 이제 15부가 걷어들인 거를 정해서 이제 받았겠죠. 받고 이 각각이 독자적인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왕의 경우는 그 지역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특산물들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특산물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럼 이 특산물을 일종의 곡물 형식으로 받아들였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당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교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역하는 대가로서 상업세 비슷한 무역세 같은 이런 것들을 아마 부과를 해서 받았던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산물들을 보면 발해사의 성격을, 발해 경제의 성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쌀도 있고 뭐 삼배나 비단 같은 것들도 있고 오얏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된장도 있고 농업사회적 성격을 보이는 그런 그 특산품들도 있지만, 보면 여기 담비라든지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냥하는 수렵사회적 성격을 보여주고, 한편 말 같은 경우는 유목사회적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호수에 즉어라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여기 다시마 같은 경우는 이 바다나 호수 쪽에서 하던 어로 생활, 이것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경제활동을 하던 발해의 성격도 이 특산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쭉 한 민족 그 국가로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세금도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한계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독자적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국가 중심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금은 아직까지는 토지세를 그 토지세만으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생산력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농업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농업이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동시에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도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고려도 아까 봤던 당나라식 조용조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토지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제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선 토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양전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측량도 하고 각 땅에 누가 그거를 경작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도 전부 파악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토지 조사 사업이죠. 동시에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호적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각 집에 정은 몇 명이나 있고
각각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호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양전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호적 작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은 국가가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가 국가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로 봉사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각 관청들이나 여러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10분의 1 조를 걷어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전시가입니다. 그래서 전시가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실제로 대대로 그 땅을 경작하는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민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전은 아까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성들한테 직접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죠.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서 그 땅을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민전이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경작권을 인정해 준 걸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수조권과 비공식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던 경작권이 국가에서 이제 지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민전의 주인들은 실질적인 경작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게 전세가 됩니다. 10분의 1 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민전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 대대로 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경지주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노비를 시키든지 해갖고 쭉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경작하지는 않는 거죠. 지주들인 겁니다. 농사 짓지 않는. 그래서 이 비경지주하고 유전농민은 모두 민전의 경작권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경작권에 대한 대가로 국가의 10분의 1을 수확물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게 전세죠. 그런데 누구도 있냐 하면 그런 경작권을 갖지 못한 대대로 농사 짓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전농민들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비경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 경작권을 가진 존재들한테 2분의 1을 자기가 농사 지은 거의 2분의 1을 내게 됩니다. 그걸 전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우리 조세라고 하는데 이 전조와 전세로 이렇게 물려서 국가 입장에서는 경작권을 가진 존재로부터 이제 전세를 10분의 1을 받게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니까 이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거둔 이 세금들은 국가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수도로. 이게 조운이라는 게 발전하죠. 이전에는 시급이나 노급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전부 해결하는 쪽이잖아요. 국가 단위로 안 됐던 상황이니까 조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이제 조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물건을 실어 나를 때는 이 당시에는 육상으로 다니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이나 아니면 바다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13개의 이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에서는 육상에서는 생산한 것 중에 이제 조세, 땅에 대한 그 세금을 모두 내 가지고서 여기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한강 같은 큰 강이 있으면 그 강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연해를 통해 가지고서 개경으로 전부 운송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조운이라 그러죠. 배로 세금을 다 중앙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라도 그 농사가 잘 되게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도 해줘야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흉년이 들었다든지 뭐 이럴 땐 감면 조치를 해주는데, 또 때로는 그 가능하면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늘려야 되니까 개간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개간한 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권장도 하게 되는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이 걷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경작권이 전혀 없는 무전농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예 농사를 안 짓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 전혀 부과할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세금 전체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더 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경작권이 없거나 또는 있거나 간에 피지배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나 이런 걸로 봉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몸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용조 제도라 그러면 이게 조라면 이제 용이 있고 몸으로 때우는,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곡물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로서, 왕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과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는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봤던 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소들 중에 뭐도 있냐면 이렇게 표시된 거가 직물들, 뭐 안동이면 안동포라든지 삼배라든지 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공업품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긴 금이라든지 아니면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그냥 채취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특산지, 그것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갖고 전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지역들이 소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뭘 하냐 하면 여기 받아들이는 곡물, 이것들을 그 확보를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붓이 필요하다, 먹이 필요하다. 이건 기술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또 은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니까 그걸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아예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확실히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농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부과하는 곡물이라는 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스스로가 옷감을 짠다든지 하는 식의 단순한 곡물이 이제 부과가 됐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금 더하기, 이제 고려시대는 상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세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어염세가 많이 거칩니다. 어염세는 뭐 물고기 잡고 이런 세금도 있지만 소금이 특히 중요하죠. 소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 소금을 생산을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하고 하면은 이익이 많죠. 거기 대해서 세금도 걷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식의, 그러니까 세금의 종목이 이전보다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는 것과 함께 해서 이런 이제 제도들이 마련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이 터지고 무인정권기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로 가게 되죠. 요때 이르러서 대규모의 농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고려의 우리 전시가 제도 여기 입각하며 국가의 땅입니다.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전시가는 수조권을 준 거에 불과한 거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땅들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농장들이 대규모로 존재하면서 과거에 민전이 있었다 그러면 아주 소규모로 경작권을 가진 그런 땅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 전시가로 받은 땅하고 불법적으로 막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뭐 그 행정구역 하나 단위 정도로 대규모화할 수도 있고 섬 전체가 농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로 여기 우리 이제 권력의지 무인이라든지 아니면 세족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농장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원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거나 하면서 폐허화된 황폐화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농장을 또 개척하기도 하면서 이 땅들은 이제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땅을 빌리거나 이런 수조권을 받은 게 아니고 내 땅처럼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세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서 이 대부분 면세지로 되는 거죠. 세금을 면제받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이제 그 대규모 농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대상이 특히 이게 면세지가 돼버리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가를 이렇게 줄 땅도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한테 녹봉만 주는 게 녹봉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세금이 여기 이렇게 해갖고 많이 안 거치잖아요. 그러면 현물로 해갖고 곡식이나 옷감으로 그 녹봉을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녹봉 더하기 기존의 전시가라는 명목으로 녹가전이라는 걸 관리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녹가전을 받은 사람은 새로 관리가 된 사람이고 대규모 이런 농장을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권력이 강한 세족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죽어나는 건 누구냐 하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민들이 되는 거죠. 그 민이 갖고 있는 조그만 국가에 이제 면세지가 못된 작은 민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녹가전을 국가로부터 받은 존재는 그 관리는 가갖고 민한테 내가 녹가전을 받았으니 10분의 1 세금 낼 걸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받아갑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 농장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쪽에서 또 와가지고 그걸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입장에서 이 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5번, 6번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수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밀란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든가 뭐 이런 그 사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선 최대한 그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전민 변정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전이죠. 그 토지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 되돌리겠다는 그 재판해갖고 되돌리는 이런 작업이 전에 대한 거고 민이라는 거는 일반 민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갖고 세금을 안 내는 노비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노비를 다시 민으로 되돌려야 세금을 낼 거 내겠죠. 그래서 이런 정과 민을 판단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크게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가 특히 원간섭기의 충선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개혁 자금이 없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소금 전매제, 국가가 어떤 한 품목, 특히 소금은 모두가 필요한 거죠. 이익이 많이 나는 소금을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오로지 이걸 전매를 해가지고서 그 이익을 가지고서 이제 그 개혁을 하는 자금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요 단계에서 이제 상업이 막 발달하면서 원나라 그 무역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상업을 하겠다고 나선 권력 있는 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농민이 이렇게 뭘 키워놨는데 그 품목이 아주 장사하기가 좋은 겁니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와갖고 검문세족이 누가 와갖고 팔으라 그러는데 저는 딴 데 팔래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억지로 팔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물건은 내가 사고 싶지 않은데 와서 억지로 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걸 얽매라 그러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의 세금 같은 그런 이제 그 강제 품목이 되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땅에 대해서 농사지어서 내는 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뜯기더라도 있는 거 뺏기는 겁니다. 일단 농사지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가서 일하는 것도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제일 곤란한 거가 특산품으로서 곡물을 내는 겁니다. 그 곡물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호랑이가 많이 잡혀서 호랑이 가죽을 1년에 뭐 일테면 100장을 내는 거가 곡물이었으면 그 당시엔 그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가 없어지면 호랑이 가죽을 마련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한테는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대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권력을 가진 이런 쪽에서 이 밑에 대리인을 보내가지고서 호랑이 가죽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구해서 대신 아주 높은 수수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돼갖고 대납을 억지로 시키는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세금이 너무나 이 백성들을 민들을 괴롭히는 그 혼란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을 이제 개혁하겠다고 도덕적인 농업사회를 표방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이제 시키죠. 지방행정구역이나 이러면서 복잡한 지방 세력을 정리를 하면서 왕이 중심이 되는 중앙집권적 유교국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 입지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이때부터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토지가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매년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생산력이 이제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상황도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전법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 아주 강화하게 되는 게 경작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농장을 만들고 했던 사전들을 전부 국가에서 인정해 줬던 걸 다 혁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농사 짓고 살던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호해주는 형식으로 가전법을 시행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주로 농사 짓는 거는 삼남 지역이잖아요. 이 밑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쪽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제 가전법 대상이 아닌 겁니다. 가전법 대상은 여기 있는 요렇게 있는 경기도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재경량반들이겠죠. 이제 관리가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대가로 녹봉도 주고 현물로 월급을 주는 거죠. 거기 더하기 이제 저기 위에 우리 정전법에서 품위유지비로 이제 땅에 대한 수조권을 주던 그 가전법은 딱 경기도로 제한되게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10분의 1의 조만 내면, 세금만 내면 그 다음엔 자기가 거기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이죠. 경작권이. 대대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문서도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내가 이 경작권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걸로 가서 이 가정법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그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작권을 줬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한 10분의 7 내지는 10분의 8 정도의 농민들이 자작농으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질적인 소유지인 그런 작은 땅들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세금 내고 끝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지위가 상승이 됐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선 그 농민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 우리가 여전히 조용조 제도인데 이 조를 그 농사 짓는 땅에 대해서 그 경작권이 보장되면서 이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던 상황이었고, 여전히 뭔 내냐 하면 실제로 자기 몸, 그러니까 우리 정이면은 그 정남에 대해서는 나가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용이 이제 세금의 한 종목이고, 요거는 자기 몸에 대한 거죠. 동시에 특산물로서 조는 단위가 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호에 각 집별로 해서 특산물 얼마가 부과되는 형식의 요 세 가지 세금 중심으로 해서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신하고 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뭐가 나오냐면 호적을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고려하고 달라진 게 군적이 별도로 이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요역이라 그래서 나가서 뭐 성을 쌓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군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대로 정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3세, 세 가지 세금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일 때 뭐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세금 수납에서 중요한 게 도량형을 정비하는 거죠. 도량형이라는 건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아니면 부피를 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구들이 제대로 국가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리가 안 되면 한 대라고 그랬는데 그 한 대짜리 대박이 실제로는 2대가 들어가는 거면 백성 입장에서는 2배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량형을 정비해서 요걸 갖고 이제 모든 제도, 이 세금 수납 제도에서도 중요한 이런 기준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그 조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그 여기 경기도에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그 각 지역에 이 경작권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이제 세금을 거둘 때는 그 지방에 이제 그 수령 같은 지방 관원이 가가지고서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상중하로 결정하는데 오로지 그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농사 잘 됐다 이거 그러면 상인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수조권을 가진 입장에서 가서 보면 이거를 거의 대부분 상이라 그래서 많이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세종이 이제 오래 고민해서 만든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땅 자체를 아예 6등급으로 이 땅은 비옥한 땅 아닌 땅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도를 9등급으로 해갖고 농사가 잘 된 걸로 해갖고 등급을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요 땅 비옥한 거하고 그 연도 농사된 거하고 곱하기 하면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부과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법인데, 우리
아까서부터 쭉 봤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피집의 신분, 그 중에서도 노비를 제외하고 일반 민들이 이제 부과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군적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군적입니다. 호적하고 별도로 군대의 호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기병이 있습니다. 기병이죠. 여기 기병 가고 여기는 보병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모두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정병이. 실제로 군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군대 갔을 때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병이 있고 그 다음에 봉족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병 같은 경우에 말을 타고 다니는 군대니까 보조해 줄 게 많죠. 여러 가지 물품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군대 갔을 때 그 집 농사도 지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기병은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3명씩 보인이 이렇게 봉족이 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병 같은 경우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이게 2명씩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군대도 누구만 가는 거냐 하면 민만 가게 원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든지 향리나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거거든요. 대상이 아예 아닌 거거든요. 여기 군역에. 그러니까 이 보법은 이 도량형하고 공법은 세종대왕 때 정비를 하는데 보법하고 이 개출양입 이거는 세조 때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 직접 나가는 건 일반 양인들이 가지만 양반이라든지 향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일부 군역을 부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토지가 많은 사람은 양반이죠. 그리고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도 양반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거고 토지는 원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제외됐던 거를 여기 보법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군대 나가는 저기 정병 말고 보인, 이 보인들을 그 토지하고 노비도 계산을 해갖고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군대는 안 가도 그 지원 업무는 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시도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한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히던 게 바로 이 특산물입니다. 곡물이죠. 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그러나 그것들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해서 백성들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출 양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운영할 때 미리 얼만큼 쓸지 지출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물건들을 우리 전체 돗자리가 올해 몇 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백성들한테 받아들일 거를 결정하게 되는. 미리 계산해서 이제 공물을 받는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운영을 해 나가게 되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여기 가정법 시행하던 경기가 백성들이 관리들이 늘어났고 그 관리가 원래 죽고 나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그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리거나 뭐 이러면 그거를 계속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법을 직전법으로 바꾸게 되죠. 그거는 현직 관리들 딱 일할 때만 주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관리들은 이제 뭐만 받게 되냐 하면 월급, 녹봉만 받게 되는 식으로 이제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단계에서 조선은 농업을 굉장히 숭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 세금들은 기타 세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업들이 뭐
뭐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하는 뭐 그런 것들, 여기 대해서도 세금들을 받습니다. 그 받은 걸 가지고서 주로 이제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량미용, 아니면 백성들이 흉년 들었을 때 이제 구유라는 구제하는 용도, 이런 걸로 비축을 이제 하는 용도로 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노비의 경우에, 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가 있고 개인한테 소속된 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 중에 아주 많은 비율로 노비는 주인하고 따로 사는 노비들입니다. 그 따로 사는 노비들은 신공을 바칩니다. 이건 자기 몸값이죠. 그래서 따로 거의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따로 사는 그 노비들은 생활을 하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반적인 저런 조용조를 부담하는 상민과는 다르게 신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공은 노비니까 일반 그 백성들이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부담이 되는 그런 신공들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노비는, 개인 소속 노비는 개인이 그걸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국가 소속 노비가 노비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노비가 내는 신공도 국가에 세금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아놓게 됐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림정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림들이 각 지역의 이제 중소지주로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영농으로서 거의 자기 땅을 가지고서 국가에 세금 내던 상민들의 땅이 저 사림들의 땅으로 거의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직전법도 시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돼서 그 양반들이 지주가 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민들은 자기 땅을 전부 이제 양반들에게 이제 흡수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전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상민들은 그 자영농일 때는 국가의 10분의 1만 냈으면 됐는데 이제 병작 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주한테 2분의 1을 주고 2분의 1만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생활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이제 문란해지고 수치제도도 문란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중인들은 또 힘을 키우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평화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날 때까지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역 제도가 과거처럼 촘촘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군대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옷감 같은 거를 가서 내고, 요새로 치면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방군수포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자기 뭐 마을에 누구라든지 뭐 해갖고 산업인은 누구를 보내서 대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는 거죠. 불법 행위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려 말에 일어났던 것처럼 방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곡물들 중에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거를 그 양반 뭐 수령이나 아니면 중인의 향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거기 이제 맛을 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내겠다는 것도 트집 잡아서 못 내게 하고, 그 방납업자를 통해야지만 이제 낼 수 있게 하니까 백성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나고 막 어지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그런 특산물들이 아니고 쌀로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그거 갖고 구매해서 사용하자는 수미법, 이런 것들도 시도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너무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부담이 큰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황국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거는 뭐 전쟁도 났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한테 국가에서 이제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되고 이래서 먹을 게 없을 때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가지고서는 이제 상환을 하게 하는 제도죠. 처음에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원래 이자가 한 10분의 1 정도였다면 이 수령이나 이 향리나 이런 쪽에서 불법으로 한 뭐 5분의 1 정도로 이자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절반 정도 더 받은 것들은 2배로 받은 거니까 그 받은 것들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나머지만 국고에다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백성들이 죽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방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민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임꺽정 같은 이제 도적대들이 막 나와갖고 이런 양반이나 향리들을 공격하는 이런 혼란상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란도 터지고 하니까 임난, 호란 이렇게 큰 전쟁을 겪고 나서 강해군대 이후로 전후복구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토지세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정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아까 공법을 시행하고 나서는 땅의 비옥도 하고 그해 농사의 수준을 가지고서 세금을 매겼는데 그게 이제 쭉 많이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낮은 단계 최소로 모두 다 한꺼번에 내는 지금 뭐 땅도 전부 항폐화되고 전쟁하고 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영정법을 시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항상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는 게 문제죠.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종류의 부과되는 세들을 붙이는 겁니다. 뭐 운반비를 내라든지 이거 가져온 사람 접대비를 내라든지 이래갖고 그게 더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돼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들이 나온 경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대동법입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백성들한테 제일 괴로운 건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들을 아까 쌀로 전부 통일해서 받자 이런 수미법 시도도 있게 되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한 거의 100년 동안 그 추진을 해갖고 겨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대했던 거는 양반이나 향리나 이런 세력들이 그거 갖고 엄청난 이익을 그 자기들이 얻고 있었기 때문에 방납을 해서 그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가 아주 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대동법을 시행해서 전부 이제 여기 옆에 지도를 보면 쌀로 받는 게 원칙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쌀이 잘 없으니까 여기는 삼배라든지 경상도 이 지역은 아니면 목면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다 뭐냐 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쌀 또는 옷감으로 해서 바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전부 통일해서 내고 그걸 받아서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그 물건 사오라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됐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전세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법에서 곡물을 낼 때 그거 내야 하는 사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화가 이루어지면 그 기준이 뭐가 되냐 하면 땅 얼마 가진 사람한테 얼마를 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백성들 경우에는 이 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반들이나 뭐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있는 자가 더 내는 방식으로 이 전세화 방식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다른 그 개혁 방안들보다는 백성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됐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동법 시행되고 한참 있다가 뒤늦게 된 게 균형법입니다. 이거는 병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를 뭐 대신 남을 시키거나 포내고 말고 이러던 거가 임진왜란 지나고 호란 지나고 나면 직업병 체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일반 백성들은 이제 포를 내면 안 가게 되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필씩 냈거든요. 1인당.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필로,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거죠. 절반으로 깎아준 거니까. 그래서 균형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재정이 부족해지잖아요. 그건 역시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다양하게 이제 새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그 백성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양반 계층한테까지 세금을 조금씩 이제 매기는 쪽으로의 변화가 이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화폐로 세금을 내는 급납화 그 현상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물건, 곡식 이런 걸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봤던 조용조 체제에서 삼정체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 삼정은 여전히 이제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온 그 수확물에 대한 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감으로 내지만 이제 그 군대 가는 대신 하는 군정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곡이 있게 되는 거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이제 곡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삼정체제로 가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저거를 일일이 거두는 거가 각 지역별로 누구한테 어떻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총액제를 도입하는데 이게 아주 큰 실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군산이 있다 그러면 군이 있다고 치면 그 군산 전체에 매겨지는 이 전정과 군정과 한국에 대한 세금을 너네 몫은 이거야 하고 해서 총액제로 딱 줘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군산 내부에서 수령하고 향리하고 뭐 전부 의논해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총액제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막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반발이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삼정 이정책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삼정을, 이 전정군정 한족을 바로잡는 여러 방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근원적인 걸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양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그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실제 경작하는 사람하고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 양전할 때 그 수확량 기준으로 그 과거로부터 이제 매년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상경이 그 도입된 거 이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수확량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땅 면적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안에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는 작업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정 같은 경우도 그 양반들도 이 부담을 하게끔 만들어야만 전체가 이제 그 재정에 이게 보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 뭐 일부 나중에 대원군이나 이런 사람이 시도를 하지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도 그 자기들이 이자 받으려고 억지로 막 백성들한테 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관이 아니고 민간으로 이양해서 뭐 사창제 이런 걸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근원적인 건데 그 근원적인 대책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막다 보니까 계속 혼란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다만 이 상황에서 대동법 실시하고 이러고 나면 이제 정부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그걸 만들기 위한 수공업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각종 명목의 이제 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수십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국가에 이제 들어와서 재정에 이제 조금 보탬이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삼정 그 개혁 방법이 안 된 상황에서 개화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문은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 관세죠. 관세는 이제 특히 이제 근대 국가에서 서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할 때 이 관세를 자주적으로 세금 얼마 하고 이렇게 매길 수 있다는 거는 자기네 나라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상업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경제를 보호하는 가장 중심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약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이런 관세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는 저율의 관세 이런 것들이 국가에 타격을 주게 됐던 상황이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아까 상업 관련 세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세를 민간의 이제 상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국가가 편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운영해서 딱 조직을 만들어서 어용상인을 통해 가지고서 사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상세를 매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빨리 발달해야 되는 상업, 여기 오히려 장애가 되게 됐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뭐 직강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땅들을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분배를 뭐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소규모로 상업을 한다든지 수공업 하는 거를 보호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그 요구들을 하고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이제 진압대모를 해서 맥이 끊겨버리게 됐던 상황에서 일본의 간섭하에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갑오개혁기에 일단 재정이 일원화됐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탁지 아문이라는 어떤 그 관청이 생기고 거기서 모든 재정을 이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현물로 내고 뭐 이러던 모든 세금들이 이제 금납제로 돈으로 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회계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이제 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정부에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초보적이지만 이제 그 심사도 하고 이런 그 방식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량형도 뭐 미터법이라든지 이런 근대적인 그런 도량형 제도로 이제 변화가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기에 강무개혁을 하죠. 이때 이제 양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토지를 이렇게 공식적인 소유권 증서, 요새로 치면 뭐 토지 등기하고 뭐 지적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토지문서, 토지 소유문서로서 지계를 발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 있는 요 지역의 요 땅들, 요 땅은 요 사람의 소유다. 이 사람 어떤 상황이다 해서 이렇게 딱 문서를 만들어서 주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러일 전쟁이 나면서 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맥이 끊겨버리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이제 190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급납제를 하려면 은행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나 빚을 졌어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 하고서 증서를 발행해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끌려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유다 해서 국채 보상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됐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식민지가 되는 그런 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제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총독부 입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 당시 경제적으로 세금 걷는데 제일 중요한 수단은 뭐였냐 하면 토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광무개혁 때 토지 소유 해갖고 토지 그 문서 지계 작성해서 발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등기를 하고 지적도를 만들고 이런 거를 하게 돼서 근대적 지서제도 이런 걸로 만들게 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경작권에 기본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일반 농민들이 이게 국가로부터 무슨 소유권을 가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인정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갔고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신고를 안 했던 사람들도 땅을 잃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의 관념이 근대적인 관념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땅들을 결국은 총독부가 그 몰수를 가지게 됐던 거고 공동소유 땅도 마찬가지고 그걸 일본인들한테 싼 가격으로 불화를 해주고 해서 일본인 지주들이 대폭 이제 늘어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지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금을 낼 때 그 땅에서 얼마나 생산물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냈다면 영정법 시행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낮은 그걸로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서 이 땅의 값이 얼마 해가지고서 지가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 지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대부분 몰려나서 이제 소장민이 돼버린 농민들, 이 농민들은 이제 소장료를 지주에게 이제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로서 그 조선에 대해서 총독부는 재정 자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지에서는 절대로 여기 그 무슨 손해보는 장사를 할 생각,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줄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련해야 되니까 각종 이제 세목들을 이게 토지에 대한 세금 이걸 받아들이지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제 시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세목이 가옥세, 주세, 연초세라는 세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집 있다고 세금 낸 건 아니었거든요. 건물. 근데 가옥세하고 또 술에 대한 세금하고 담배에 대한 세금 이걸 가지고서 일단 그 세금 종목을 확대를 해서 많이 재정을 늘리고 동시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물자들을 집에서 그냥 만든 걸로 쓰는 게 아니고 사서 쓰게 되죠. 그때 소비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소비세를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일테면 그 경성부 내에다가 무슨 그 주택단지를 만든다. 그럼 길 닦고 뭐하고 하는 건 전부 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채 발행해서 다시 이렇게 재정해서 그걸 메꿔놓고 이런 식이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그 지원을 해준다든지 재정에 이런 일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공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하는 성격이 강해지죠. 그런 사회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세금의 기준이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금이라는 게 자기가 가진 땅이나 뭐 여러 가지 집이나 이렇게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1930년대 들어서 소득세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고,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사방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는 이게 세금 형식으로 전부 걷어다가 국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더 넘어가면 이제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전부 걷어가는 공출 형식의 그 약탈적인 세금들도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가 전혀 이제 다른 길로 경제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을 매기려면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부 통과가 되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세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하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능력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에 따라서 수직적인 공평성을 직접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 중심으로 우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득세가 있죠. 근데 그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누진세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능력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매겨지고, 또 한쪽으로는 수평적 공평성도 추가. 그건 뭐냐면 간접세 중에 일단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마트에 가서 하나 사서 쓰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쓸 때 수평적으로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부과할 능력이 있을 때 수평적 공평성을 하는 거고, 한쪽으로는 편익을 얻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거는 뭐 교통에서 어느 길이 나왔는데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그 관계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그 편익을 받는 사람이 주로 부과하는 이런 방식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종류로는 국세가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 할 때 지방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관련된 무역에서 하는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국가 내부에서 거두는 내국세가 있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그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시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세는 이제 다양한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세금이고, 목적세라는 건 딱 목적이 정해진 거면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자원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세는 내국세의 보통세는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눠지죠. 그래서 직접세는 이거를 내는 사람이 직접 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 국가에 내는 사람도 난 거죠. 반면에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세를 낸 겁니다. 마트에서 뭐 하나 사 먹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는 사람은 마트 주인이 내는 거죠. 정부에다 내는 사람은. 이런 건 이제 우리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목의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내면서 살고 있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전산화 작업이 거의 이제 완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대상이 되게 된 거죠. 한편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그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국가죠. 우리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적 소유죠. 사유재산에 기반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적 소유라는 거는 국가라든지 협동단체가 단체로 이렇게 소유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건 극히 제한적인 뭐 그 사람이 받은 월급이라든지 일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주의적 소유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부 강제로 배치돼서 뭐 직장도 가고 또 배급제에 입각해서 이렇게 사회 경제생활들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세금제도다. 이걸 완전히 없앤다고 헌법에 조문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나마 한 2% 정도 있었던 직접세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 없는 나라라고 막 선전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내는 직접세 얘기고, 여기 국가 기업 이익금이나 협동단체 이익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법인세 같은 거죠. 사람들이 쓰는 치약을 국가에서 이제 전부 계획해서 몇 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치약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치약 공장에서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공급했을 때 얼마로 이제 공급이 되면 그 사이에 이익이 있는 거를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법인세 개념이고, 거래 수익금하고 봉사료 수익금 이런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간접세 개념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게 물건값에 이게 이제 포함이 돼서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은 없는 상황으로 왔던 거죠. 그러나 그건 내국 얘기고 국내에 이제 있는 대상이고 국내 사람들 대상이고, 해외하고 거래를 할 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성공업지구나 아니면 그 외국인들 여러 투자기업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는 세금을 매깁니다.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이 매긴 세금들은 기타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국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남한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공업지구에 가서 소득을 올리면 그럼 북한에 세금을 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세금을 내고 이런 거는 서로 약속을 해서 조문을 정해 가지고서 양쪽에서 다 내지 않는 걸로, 한쪽에서만 내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간단한 그런 세금 제도로 돼 있는데 90년대 이후로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체제로는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적 소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마당이나 뭐 이런 데로 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고, 그 불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심지어는 사채라든지 뭐
이런 거래들이 일어났고, 김정은 체제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이런 국가기업이나 협동단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 대해서 이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정부에 이제 그게 납부가 되게 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세금이 나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정하는 사적 소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